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인터뷰 유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때까지 고발을 무려 100번 이상이나 한 분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윤 정권과 싸운 분인데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만 해서 100번 넘게 고발을 했고요. 윤석열과 관련된 인물들, 그러니까 뭐 김건희라든가 뭐 그 측근들까지 하면은 250회가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고발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했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틀 전에 예. 가장 최근 게 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예.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한 것이 259번째. 259번째. 예, 259번째인데 저희가 설립된 게 이제 2020년 네. 시작해서 2020년 7월 달이 이제 첫 고발이었거든요. 예. 7월 9일이. 다음 달인데 이제 정확하게 만 5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만 5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정확하게 그러니까 260번 1년에 52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5년이면은 260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꼭 고발을 해온 셈이더라고요. 네. 숙제하듯이 매주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네, 고발장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 그렇게 매주 한 건씩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발장이라는 게 쓰는 거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데 직접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고발장을 맨 처음에 썼던 거 예. 1번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희 사생의 첫 번째 고발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피고발인은 이제 윤석열이었고요. 예. 죄명은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그과 관련돼서 이제 수사와 감찰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예, 총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그거를 지시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분명히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게 맞는데 명을 따라야죠. 네. 놀랍게도 윤석열이 거기서 항명을 합니다. 네. 사실상의 항명. 예. 그것을 따르질 않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대검에 있는 부장회의, 고검장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검찰 전체를 동원을 해서 법무부 장관을 곤경에 빠뜨리고 마치 그 자신이 더 정의로운 양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게 말이 되는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저렇게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절에 가셔가지고 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뒷모습 나온 사진, 되게 쓸쓸해 보이는 사진을. 그래서 마음 저희가 다스리러 간 예,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건 나라의 공직 기강이 완전히 맞습니다.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예.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첫 고발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이제 검찰이 그렇죠. 하겠네요. 검찰밖에 없는데 고발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참 절박한 심정이었죠. 예. 고발을 뭐 사실상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해버렸는데 결국은 뭐 예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각하됐죠 검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인 예. 한동훈이를 비호할 목적으로 자신의 그 총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수 감찰부장께서도 방송 여러 번 얘기하셨던 사안인데 예. 저희는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고발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검찰이 이걸 덮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에 재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는 적용되는데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 일본 고발부터 다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고발에는 뭐 시효가 있거나 이루지는 않나요? 아,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2020년인데, 예. 이제 직권남용은 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재고발을 할 거면 7년 안에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보다 더 오래된 사건, 예컨대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담당 검사였어요. 맞습니다. 2010년에.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금 15년이 넘었죠. 15년이 돼가니까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재고발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오래되지만 않으면 이제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재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검찰을 개혁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단계인데 이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첫 네. 번째 고발 다시 한번 고발하셔가지고 네. 정말 그때 직권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인데 한동훈을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비호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12.3 내란 때는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정말 둘 간의 관계가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고발을 하게 되기 전에 저희가 2020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전에 1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조국 그 일가에 대한 정말 그 초토화식 수사. 그렇죠. 한 일가를 완전히 유야리하게. 국가 공권력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정말 그 먼지 조국 털듯이 했죠. 예, 조국 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정경심 교수, 예. 딸 조민, 아들 조은까지 해서 한 일가를 아예 도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어요. 예. 그런데 그 고발을 이제 처음 했던 그 시민단체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법세련이라는 법세련. 예,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예, 사세죠. 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인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생겨서 그렇게 막 아주 마구잡이로 예. 우리 그 소위 민주진영에 있는 인사들 이제 조국, 유시민, 추미애 또 뭐 박범계 법무장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는 도지사였죠.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그렇게 2019년부터 조국 그 수사를 촉발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세련이 고발하니까 검찰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조국 일가를 수사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저희가 보고 네. 야 이거 우리 쪽에서도 네네. 이거 뭔가 이렇게 그 거기에 그 맞서서 고발하는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예. 이제 이 유아교육 쪽에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라는 시민단체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종의 뭐 재능 기부라고 할까? 네, 제가 예. 고발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예. 그냥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결국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인데 소위 미러링 단체라고 하죠. 비슷하게 예, 똑같이 똑같이 만든 따라하는 거죠? 예, 여기가 법세련이 고발하면 우리도 또 거의 고발하고. 비슷하게 고발하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거기는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고 저희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가운데가 똑같습니다. 바로 세우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세우기 가운데는 똑같아요. 법치주의인지 예, 그래서 사법정인지. 저희가 사생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공로자가 바로 이 법세련의 이종배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요? 국힘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예. 뭐 본인은 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이제 공천을 받더라고요. 어찌 됐든 법세련 덕분에 저희 사생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고발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런 항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정면으로 그렇게 거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고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을 만든 이유는 그 반대편 국민의힘 편에 서가지고 했던 그쪽의 시민 단체를 똑같이 이게 해서 이쪽 편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말씀이시죠. 뭐 국민의힘 편이라고는 안 하고 네. 자기는 뭐 권력 그러니까 여당이죠. 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예.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고발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비리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만 있는 게 아닌데 아하. 국힘당도 분명히 비리 범죄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거는 하나도 고발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분명히 경향성이 있었던 고발인데 어찌됐든 저희도 그래서 그렇다면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균형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민주진영의 고발 투쟁 단체로서 저희 사생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고발만 259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로스쿨을 나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변호사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저 사람 변호사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로스쿨은 나왔는데 예. 제가 그 로스쿨 나온 직후부터 시민사회 활동만 하다 보니까 예. 고발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사 시험을 이제 5번을 예, 보면은 예. 이게 다 끝나요. 네네. 그 사이에 제가 그 5번의 기회를 다 놓쳐서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법시험은 이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5번 제한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헌 소지가 있다.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 심판 소송도 많이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뭐 혹시라도 5번 제한하는 게 그게 막 위헌이 나면은 제가 뭐 나중에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구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험을 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제가 좀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고발장 쓰시면서 되게 많은 법을 다시 또 이제 되돌려 보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험 보면 이번엔 자신 있을 것 같은. 이번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지 뭐 250회가 넘는 그 고발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법률 용어도 자세하게 잘 적혀져 있던 이유가 바로 로스쿨을 나오셔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셨던 건데 이게 사실 그 개수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하나씩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생계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 고발장을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죄로 어떻게 고발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잘못했다가는 무고로 맞고발을 맞고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최은순 뭐 다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그리고 또 검사들이 그렇죠. 윤석열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목숨 내놓고 거의 진짜 이거는 자칫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 조국 일가도 그랬으니까. 검찰에게 밑보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처자식들이나 그렇고 부모 형제들도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 아내가 지난 6년 동안 저한테 늘 했던 말이 하루 올라서 우리 언제 압수수색 당해? 압수수색 언제 와? 이게 늘상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왜냐면 농담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정말 고발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몇십 건씩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당연히 되죠.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김한물 대표를 어디서 봤냐면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 이 봉투를 만들어서 고발장 이렇게 딱 들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100번 넘게 한 도대체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2021년에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기고 나서 처음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처음 입건합니다. 2021년 6월에. 그때 입건된 사건이 이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그런 걸로 이제 처음 입건이 돼요. 공수처에.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일리 뭐 그런 데서 보수 성향의 이런 일간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을 공수처에 입건시킨 뭐 자 해가지고 김한매 그런 누구인가. 근데 거기에 악플이요. 정말 제 생에 태어나서 그런 정말 쌍욕에 온갖 그 당시만 해도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대선 출마하기 직전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2021년 6월에 이제 대선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6.29.
그 직전인데 거기에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뭐 우파 성향에 있는 그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세상에 뭐 진짜 밤길 조심해라. 너 뭐 무슨 뭐 때려 죽인다. 시작해서 뭐 저희 가족까지 언급하고 네 부인 뭐 어디 일하는지 찾아간다고. 정말 제가 그때 처음 생명의 공포를 느꼈을 정도로 이게 정권 차원의 그것도 있지만 예. 그 윤석열을 극렬 지지하는 그 층에서 저를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걸 이제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하기가 어렵겠구나. 왜냐면 윤석열이나 이런 정권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시민 같은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더 공포스럽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내 개인 삶 같은 거를 정말 이제 정말 내던진다고 하죠. 그런 정도의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에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네. 기자들도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쓰려면은 굉장히 신중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글자 한자를 가지고 거꾸로 걸 수가 있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기사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신중하게 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김한매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의협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를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공명심 그리고 또 공평함 뭐 이거 사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큰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이 예. 남편이 이제 허구한 날 돈은 안 벌고 맨날 윤석열 고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프로보노라고 공익적으로 고발을 하긴 해요. 예.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그 100번 넘게 이렇게 못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예. 판검사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법조 3륜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정면으로 판사를 고발하거나 정면으로 검사를 현직 검사나 판사를 직접 고발하기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자칫했다면 자신의 의뢰인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솔직히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죠. 내가 고발을 하고 그 시간에 고발장 내러 가야 되고 고발장 써야 되고 기자회견도 또 해야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기자회견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발장도 고발장인데 기자회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전업가 풀타임으로 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농담 삼아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우리 남편 연봉 억대라고. 왜냐면, 매주 한 건씩 고발하는데, 고발장 이제 뭐, 국민 여러분들 뭐 고발장 누구한테 의뢰하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 요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몇백 줘야죠. 건당 300 정도라고 네. 그러면 매주 300이면 한 달이면 1200이고 1, 2년이면은 한 1억 5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연봉이 억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주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제 희화해서 그냥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뻔도 미안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제가 보람이 있는 게 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 만약에 그 제 몸값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제 재능 기부를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 재능을 제 법률 지식을 이렇게 그냥 기부한다라는 그런 어떤 보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이제 저는 보람을 찾는데 저희 아내나 이제 저희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회비를 받진 않아요. 네. 시민단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제가 이제 사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예, 사법정의 예. TV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진짜 제가 그동안 활동한 모든 비용은 네. 오로지 요 사법정의 TV라는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다행히 그랬는데 이제 이 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재작년 11월에 유튜브 수익이 이제 정지가 또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고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괴롭힘이라는 그 사유로 채널이 정지가 된 거예요. 수익 창출이.
그러니까 한 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예. 최근까지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슈퍼챗 예. 뭐 이런 광고 수익이 예. 1원도 안 나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말 극심한 재정난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은 정말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1년 반을 이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던 유튜브 측에서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4월 4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재신청을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예. 제가 재신청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예. 4월 5일 날 계속 재신청이 거부됐거든요. 1년 예. 반 동안을. 예. 4-5번을. 근데 곧바로 풀렸어요. 정말 이게 정말 파면되니까 바로 풀린 거예요?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재신청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다시 부활시켜줬습니다. 수익 창출을. 저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전에는 계속 저희가 4번 5번을 재신청했는데 연달아서 거부하던 유튜브 측에서 예. 그 구글 코리아에서 이거를 바로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예. 재신청하니까 다시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존재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밑보이고 살아있는 권력이 대들면은 유튜브도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다행히 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네. 채널이 다시 살아나서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사법정의 TV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저희들 사실 뭐 저희 구모인 충청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정의 TV도 이게 그 구독자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도 뭐 금권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발 얘기로 좀 돌아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발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거. 한 3가지만 들려주세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내란 네. 수괴인 윤석열을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사실은 그때 윤석열이 그 TV에 나와서 그거 선언할 진짜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실제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그 국회로 정말 가고 싶었어요. 바로 왜냐면 집이 두 가지- 어디세요? 동탄인데 네. 그 집사람이 여권을 가져오더라고요. 갑자기 제 책상에 있던 여권을. 왜 가져온지 알겠네요. 네, 예, 빨리 저보고 피해라. 당신은 분명히 잡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아. 지난 5년 동안에 맨날 고발만 했는데 어떤 놈이 나만 이렇게 맨날 고발해 하고 분명히 그 뭐 윤석열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에 대해서 분명히 저를 잡으러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해서 빨리 해외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상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만 죽는 것 같진 않아서 많은 윤석열이 반대했던 많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이하 다 죽을 건데 다 같이 동지하고 같이 죽어야지 나만 어떻게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고발장을 바로 썼습니다. 곧바로 그냥 곧바로 착수했어요. 네. 이거는 죽더라도 고발을 하고 죽자 네. 해가지고 이제 곧바로 써서 그 바로 다음 날 네. 공수처에 들고 갔죠. 그래서 내란 수괴죄. 그래서 그 고발에 이제 직권남용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미리 예감을 하고 직권남용 및 내란 수괴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권남용도 기소가 됐는데 그 내란 수괴 그거 고발했던 그 고발장이 나중에는 그 이제 통지가 왔어요. 네. 그 검찰에서 왔는데 처분 결과라고 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구속 기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고발했던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 번호가 써 있고. 그러니까 그 희열이 대단했겠네요. 공수처가 그 사건 제가 고발한 사건으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예.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받고. 결국은 그 고발장으로 인해서 사건이 기소돼서 공판에 넘겨져서 구속 기소된 거거든요. 명목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굉장히 그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을 때 너무 정말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구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시민 단체를 형성하고 그 시민 단체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을 해서 공수처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수괴죄를 범한 그 대통령을 결국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그 고발장 그 한 장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절감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평생 동안 그 고발장과 그 사건 번호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고 그 사건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몇 번째에 해당되는? 그게 저희가 마지막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내란 터지기 전에 12.3 내란 전에 그게 그 마지막 111번째 111번째 고발장이 마지막 고발장이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고발장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때부터 예.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11번까지 갔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처분이 다 거의 다 기각이죠? 각하. 각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예. 그냥 그냥 날려버리는 날려줘. 무혐의 처분하는 건데 그게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게 예를 들면 그 무혐의 이렇게 증거불충분이다 뭐 이거는 최소한 들여다보고 기초조사라도 하고 뭐 수사하는 신중이라도 합니다. 근데 각하는 뭐냐면 아예 그냥 우리가 고발장이 보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게라고 하는 게 각하예요. 예. 정말 각하 받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내가 정말 뭐 고발장을 열심히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 예를 들면 고발 사주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처분이 안 되고 그렇게 코바나 컨텐츠도 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후원사가 4개밖에 없었는데 검찰총장이 될 무렵에 내정이 된 그 무렵에 갑자기 폭증을 해요. 협찬사가. 그냥 갑자기 대기업들이 막 몰립니다. 근데 그거 누가 봐도 그게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뇌물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각하했다니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일들이 막 계속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반면에 조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완전히 그 일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관련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초토화시키잖아요. 고발장 하나만 가지고도 뿌리에 뿌리를 타고 계속 넘어가서 고발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다 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다 덮고 막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거꾸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검찰에 조금 밑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정말 사소한 법카 진짜 그 10만 얼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짜 경기도 내 식당 제가 경기도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우연히 그 압수수색 당한 데를 갔거든요. 네. 정말 그분들은 압수수색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당이 129곳이에요. 이게 할 짓입니까?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그럼 국밥집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과도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칼을 정말 한마디로 모기 잡으려고 진짜 소 잡는 칼을 쓴 거죠. 대포를 쓰는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지난 수년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법 앞의 평등을 사건을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반면에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의 죄명이 거의 대부분이 70%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검사는 막강한 권한, 대한민국 검사만큼 이렇게 파워풀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검사는 수사권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센데 기소권만 있어도 거기다가 수사권 있죠. 또 영장 청구권까지. 그러니까 뭐 권총 하나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그 장총에다가 수류탄까지 다 주니까 당연히 제가 칼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고 비대한 권한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정말 여러 번 정말 간접적으로 부탁을 드렸지만은 반드시 일본 개혁 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는 검찰 개혁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완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한배 대표처럼 이렇게 이제 고발을 정말 목숨 걸고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달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줄 걸 민생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검찰 사법 개혁이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말만 했는데 뒤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검사들, 검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다려 보십시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고발건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남는 건 이제 소위 고발사주 사건이죠. 고발사주. 그게 이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이 벌인 이 직권남용 중에 가장 심각한 건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 보복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를 실추시켜? 뉴스타파 니네가 뭔데 도이치모터스 보도를 해가지고 나와 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면박을 줘 국민 앞에. 너희도 가만둘 수 없어. 최강욱 너 이거 갖고 뭐 고발을 해? 도이치모터스 니네가 뭔데 고발을 해?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총선 무렵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켰죠. 미래통합당에다가 던졌죠. 그 김용일 통해 가지고 네. 그 조성훈 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무슨 선거대책 부위원장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전달해 가지고 대신 고발을 사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검찰총장과 자신이 동원하는 부하들 그 손준성이라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검찰총장의 눈가기 역할을 하는 자 한동훈이는 물론이고 다 싹 다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고발장 다 써가지고 고발인 남만 비워놓고 거기 도장만 찍게 해가지고 거기 갖다 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용두삼이 됐어요. 저희가 그거 고발해가지고 공수처가 그때 되게 야심차게 수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엔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고발을 하자마자 이틀 뒤에 고발인조서 받고 곧바로 다음날 압수수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야, 공수처 정말 설립하기 잘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영장이 기각되고 예. 법원도 막 계속 공수처를 갖다가 굉장히 약간 따돌리듯이 영장을 안 내주더라고요, 법원이. 저는 그거 분명히 법조 카르텔의 짓거리라고 봅니다. 저는 뒤에서 이번에 제가 조의대 이거 보면서 깨달았는데 판사들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목도미를 잡고 지기현이처럼 너 눈사람 같지?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판사들의 비리 같은 거를 딱 주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부렸던 게 아닌가. 어찌됐든 공수처가 제대로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처단하지 못해서 그 사건도 저희가 재고발했어요. 이미. 네. 이 손준성이는 재판을 받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사 국민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이제 다시 진용을 갖춘다고 하니까 지금 최상병 요게 좀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수처는 고발 사주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사건은 지금도 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공수처에 명운을 걸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사조직화했던, 한마디로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정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요 최상병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고발사주 사건은 다시 반드시 역사 국민 앞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란 사건 이후에 이제 공수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모든 국민들도 새로 알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힘있게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방금 아까 저 언급했던 코바나 컨텐츠 예. 고발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지만 결국은 김건희가 네. 연루된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코바나 컨텐츠 측에서 그 기업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국회에다가 관련 자료 제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 계약을. 근데 대기업들이 놀랍게도 하나도 제출을 안 해요. 한마디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김건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검찰총장에게 밑보이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되지도 않은, 아직 정식으로 임명도 되기 전인데 벌써 알아서 이렇게 기업들이 협찬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국회에서 요구된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검찰이라는 존재가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럼요. 그동안 그 검찰이 자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검찰들이 대기업들,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도 다들 검찰의 눈치만 보는 이런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검찰의 그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이렇게 비대한 권한을 반드시 축소해서 기업가들, 대기업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하는 전시회에 보험용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닥칠 수사에 대비해서 그거를 미리 그렇게 알아서 그 억대 후원을 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건도 이번 그 특검에서 반드시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사건이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인데 이제 누구나 다 기억할 만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인 거.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으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로부터 협박과 압박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검찰에 이렇게 반하는, 저희가 이제 검사들도 고발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데 벌금으로 안 끝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건의 평소에 받아야 될 형량이 만약에 벌금이다 그러면 약식 기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기소해버리죠. 그 재판에 그냥 정식 재판에 넘긴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구형이라고 있거든요. 구형이면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뭐 벌금 1,000만 원 정도나 아니면 뭐 이제 그보다 약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벌금이 아니라 아예 뭐 징역 1년을 막 구형을 해가지고, 원래는 실형을 살 수 있게 구형을 실형이 하는군요. 나올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아주 막 이게 뭐지? 이게 명예훼손인데 뭐 모욕인데, 보통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벌금 내고 끝낼 일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너 뭐 하나만 걸려라 너.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너한테 뭐 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건 막 만들어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피레미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누군가 저를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방송 중에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건은 통상 뭐 모욕죄 같은 경우 벌금 5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가 아예 전과가 없는데 벌금이 액수 자체가 처음 스타트가 뭐 200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범인데, 예를 들면 아무 전과가 없이 처음 모욕 뭐 예를 들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 아이고 방송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예. 벌금 50이거든요. 초범의 경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스타트가 뭐 몇백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맞아요. 법 앞에 사람이 평등이라는 게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내가 거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윤석열 몇 번 고발했지? 내가 검사들 몇 명 고발했지? 그게 불현 확 떠오르면서, 왜냐면 그 검사들이라는 게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얼마 전까지 진짜 법에도 있었어요. 검사들은 다 하나의 몸처럼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간 한 번은 같이 근무했던 연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를 기소했던 그 검사도 분명히 뭐 윤석열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의 소위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어느 검사장에 함께 근무했던, 같은 부서에 있었던 검사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가족들이 늘 하는 말이,
진짜 야 너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테 어떻게라도 뭔가 이렇게 쌍욕이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게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잡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게 좀 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뭐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당해야 되는 어떤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제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필연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 전에 그냥 제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때는 매우 괴로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저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매듯이 짊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소명의식으로 이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계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법 앞에 평등 이 5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제 못 견뎠던 게 이제 불공정한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말썽쟁이에요. A도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B도 마찬가지인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B를 더 심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B라는 학생, A라는 학생은 좀 집안이 좀 살았어요. 여유가 있었는데 B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육성예배를 그다음 육성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잘 못 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특히 이제 스승의 날 무렵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아주 유독 심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촌지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따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막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라는 게 정말 진짜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검찰에 함께했던 검찰 가족, 검찰의 장모, 검찰의 배우자, 검사의 배우자, 검사의 친구, 검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은 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 못면이 되고 다 면죄부예요. 끝에 보면은 그냥 유한만이 되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검찰개혁 외치고 검사들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조국 일가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왜 있는가. 헌법 규정이 완전히 무용지물되는 이런 걸 검사나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 헌법에 나오는 이 법 앞에 평등을 그렇게 검사나 판사들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본인이 형법에 나오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2개밖에 없는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바깥에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개 산책하고.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우라병이 그냥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나서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개인의 고통이나 이런 걸 감내하면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는데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싶긴 한데 벌써 한 50분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고발해온 지난 5년도 그랬지만은 정말 매주 시청에서 이렇게 정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외쳐졌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쳐주셨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사세행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일에 사세행도 계속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언급했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한 정신적 고통, 정말 분노와 그런 상심, 그리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벌인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사법정의 TV 구독해 주시고 거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대한민국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발이라는 게,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계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시는 거 있죠? 후원? 예,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이제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부당함을 또 기록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또 시민들의 이제 권리입니다. 자, 오늘 김한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법과 권력, 진실, 이걸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궁금한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 다른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